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첫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4년간 잠시 숨 고르기를 하신 이후에 예. 다시 여의도 국회에 입성을 하셔갖고 이 자리에 여의도 펀치 시간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의 네.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라운드입니까? 네, 저희가 키워드를 징계를 잡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징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요.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관련해서 여러 분석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 강제 당론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 네. 아니면 국회의원의 또 소신과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다.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먼저 유기용 의원께 관련 견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1999년 한나라당 시절에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예. 당시 동티모르 파병 문제로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고 해서 이미경 의원과 이수인 의원 두 사람을 출당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금태섭 의원의 그 표결 이후에 당 지도부에서는 특별히 문제 삼질 않았어요. 오히려 총선 기획단의 멤버로 예.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는 건 큰 혜택이죠. 근데 당원들이 우리 열성적인 당원들께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아마 그 결과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는 아마 재심 과정에서는 조금 더 지혜로운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당원 당규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정당 차원에서의 어떤 좀 속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관련해서는 조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혜진 의원께서 보시는 지금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된 징계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해찬 대표께서 강제 당론이다. 그리고 당론 안 따른 것에 대해서 징계가 없으면은 네. 강제 당론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는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유기용 의원님 언급하신 그 케이스가 사실은 재미있는 케이스라서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한 20년, 21년 돼서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1998년도 대선 앞두고 그 당시 한나라당하고 꼬마민주당하고 네. 이제 통합을 했는데 그 꼬마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에는 그 통합을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예. 근데 또 우연히 그분들이 비례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통합에 참여를 안 하고 탈당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이 날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도 한나라당하고 통합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사사건건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분들은 재야 출신들이고 네. 또 구민주당 계열하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한나라당하고 다 자기들 친정당은 지금 바깥에 야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 반대당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마음 같아서는 안 따라오고 싶고 또는 탈당해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의원직이 날아가니까 네. 할 수 없이 여기 있으면서 사사건건 한나라당 노선에 부딪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의원직 상실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은 탈당 말고 출당을 당하면 의원직 상실을 안 하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사건건 이제 당의 노선에 필요 이상으로
반기를 들어가지고 출당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을 엄청 받아가지고 눈에 가시가 되는데 그 계산은 뻔히 알겠는데 출당시켜주면 의도에 말리는 거고 도와주는 거라서 안 시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게 쌓여서 동티모르 파병 그 반대하는 거 보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말려드는 결과가 되지만 더 이상은 이 당에서 이렇게 해코지하는 못 보겠다 해서 출당시켜서 그 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셀프 출당이랑 마찬가지여서 돌아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예. 원래 민주당이었던 적은 없어요. 예. 그 합당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뭐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 당론에 위배되는 표결을 했다 그래서 뭐 출당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뭐 팩트인 게 틀림없죠. 20년도 더 지난 얘기를 저희가 두 분께서 비슷한 사례로 들 정도로 이런 일이 이렇게 흔하게 그렇습니다. 발생하는 일은 네,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특히 이제 국회가 새롭게 문을 여는 이 시점에 네. 여야 모두 초선 의원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초선 의원 입장에서는 눈치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소신 발언했는데 이런 불이익을 하게 되면 받게 된다면 과연 누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하겠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마 재심에서 이제 저는 뭐 조금 더 수준 높은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설사 징계가 유지되더라도 금태섭 의원이 법원에 이걸 가져가면 예. 아마 승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당원 당규보다 그게 더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당은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정치적인 집단이죠. 네. 정치적인 판단을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토론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하더라도 결정된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예. 그것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서의 그 일체성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론과 또 의원으로서의 그 소신 이것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점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당원들이 직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당원 투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인 당원 집단들이 뭐 정의당 당원들 못지않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가진 그 당원들의 그 열정이 하나의 특성으로 좀 작용한 것이다. 예.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펀치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윤미향입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 개원 전에도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여전히 뭐 그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흘째 이제 출근을 한 상황이고 그 535실이죠. 의원회관 535실에는 취재진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은 기자회견, 그러니까 임기 시작 전날 기자회견 이후에는 아직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혜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결론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회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오고 난 이후 지금 한 사흘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에 국민들의 실망이나 분노를 전혀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물론 검찰도 정부 여당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뭐 공수처 내세워서 협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는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은 제대로 수사된다면은 검찰 수사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모든 의혹들이 다 이제 규명이 될 걸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등원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예.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든가 아니면 사실을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면은 그게 그 부당한 의혹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든가 예. 그렇게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아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근거 자료를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소명이 근데-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도 예. 제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야기했던 그거를 한 번 더 힘주어서 더 역설하는 그런 대목으로 해내서 오히려 그걸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더 실망하게 된 것 아닌가. 그리고 해명을 한 것이 오히려 더 앞뒤가 그동안에도 언론을 통해서 해명한 것이 앞뒤가 안 맞은 것도 있었지만은 예, 예. 예를 들면은 그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 살 때는 주인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걸 더 싸게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비슷한 거래 가격은 그 다 케이스는 3, 4억이었는데 주인이 9억이라고 불렀는데 7억 5천에 샀으면 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어떤 그 부동산 거래에서 주인이 터무니없이 부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딜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팔았을 때는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 그러니까 시세가 그랬다고 또 그건 또 시세 이야기를 해요. 앞부분을 둘 다 시세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둘 다 뭐 그쪽에서 불러서 그랬다고 하든지 해야 해명의 되는데 일관성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없죠. 그리고 정의연 이사장이 그 윤미향 그 의원이 30년 동안 봉사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어떤 때는 초기에는 뭐 한 달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제 희생으로 봉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다 쓰고 그리고 또 어디서 또 조달해가지고 의혹이 된 수억 원대의 그 지출이 있었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이 나와서는 그 쥐꼬리만한 급여도 저축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더 국민들은 그럼 그것도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더 의심을 하게 되는데 해명을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의혹을 또 크게 증폭시키는 결과가 됐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예. 예. 뭐 주제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유기용 의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소 민주당에 네. 좀 곤혹스러운 뭐 주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이 177석 네. 국민들의 많은 선택을 받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여러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네. 이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윤미향 의원 관련돼서는 어떤 사실 말씀 저는 하시겠습니까? 윤미향 의원하고 옛날에 활동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남편과 신우이가 남매 간첩단 사건이라는 터무니없는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것도 옆에서 지켜봤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아는 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저는 그날 기자회견을 보면서 굵은 줄기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이미 압수수색까지 다 당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통장 거래 내역서를 그 자리에서 다 보여줄 수 없었고 예. 뭐 영수증을 다 그 자리에 갖고 와서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윤미향 의원 때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제 곽상도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딸이 포르쉐 타고 다녔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의혹을 제기하려면 포르쉐를 탔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안 탔다는 증거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걸 못 내놨다 그래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 식의 의혹 부풀리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역시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습니다만 5차례 부동산 거래가 있었고 순전히 현금으로만 부동산 담보대출 없이 그 재산 증식을 했다. 처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이 5채야? 윤미향이 그렇게 돈이 많은가? 부동산 투자 귀재인가? 했는데 그날 저는 해명하는 걸 보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좀 짠한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4,500만 원짜리 빌라 어렵게 구입해서 그걸 팔아서 7,9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최종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2억 2천 가지고 산 겁니다. 예. 적더라도 30년을 정대협하고 정의원에서 상근 활동가를 하면서 활동비를 받아서 저축을 하고 남편이 그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기간 동안 형사보상금으로 2억 4천을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액수는 거기서 감당이 되리라는 계산이 저는 섰어요. 네.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제기하신 곽상도 의원님 재산 상태를 한번 봤어요. 2008년 검찰 퇴직하시기 전에 6억 9천이었는데 2016년 20대 국회의원 때 보니까 32억. 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때 재산 등록하신 거 보니까 37억쯤 되는 것 같더라. 38억 7천만 원인가 이렇더라고요. 누가 더 부동산의 귀재입니까? 누가 더 재산 증식의 귀재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소명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것과 다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려면 지금은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장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거나 영수증을 다 공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곽상도 의원 관련된 얘기는 조금 논지에서 좀 벗어난다는 생각은 좀 제가 드는데요. 뭐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 윤명 의원 관련해서 지금 윤명 의원이 사무실에 계속 있고 뭐 이전에 이제 당선인 모임 같은 데도 나오지 않고 의총에도 꼭 나올 것이다, 참석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언제까지 뭐 이른바 칩거, 은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태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조혜진 의원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그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하면은 언론에 언제 어디서 물어봐도 본인 아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답변하면 되는 일이고 그 때문에 언론 그 만나기를 기피해야 된다든가 네. 또 안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저 방을 출입을 안 하게 된다든가 또 당의 공식적인 행사도 안 가게 된다든가 이러면 그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지만은 그 이유가 그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걸 제대로 답변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 본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예. 그만둬야 된다 이런 국민 답변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돼서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이면은 그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자격 미달이지만 법적으로 아마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처럼 제대로 소명하고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최소한으로 해야 될 직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예. 하는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기용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언론은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를 하든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든 모든 언론이 본인에게 집중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네. 지금은 뭐 활동에 왜냐하면 뭐 지금 상임위 배정도 아직 안 돼 있고 본회의도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예.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검찰 수사를 우리가 좀 차분히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예. 뭐 본인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뭐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언론인들께서도 조금 여유를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여주세요. 네, 국회에는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지.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18개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적어도 7석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8대 7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원구성 협상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이제 본격적인 국회에서 여당은 임시회를 소집 요구를 한 상황인데 단독 개원이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21대 국회를 열 수 있느냐 그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유기용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의장단 선출은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우려도 이해는 돼요. 일단 의장단을 선출해 놓으면 그다음에 합의가 잘 안 되면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이나 이거를 뭐 개입할 수 있거나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김태년, 주호영 두 원내대표가 그 정도의 신뢰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8석 얘기는 18개 상임위원장 뭐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건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이고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협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일단 6월 5일 의장단 선출은 좀 사람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지금 우리 당보다도 의석이 더 적고 또 우리 당이 지금 민주당보다도 의석이 더 많을 때도 민주당은 무려 80일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끌면서 네. 협상을 이렇게 끌어가면서 결국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하고 우리 당하고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예. 국회를 열었거든요. 물론 그때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또 우리 여당도 부담을 많이 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협의하는데 또 합의를 도출하는데 소모를 했습니다. 예. 그랬던 민주당이 당이 바뀌고 여당이 되고 의석이 좀 늘어났다고 해서 7일 만에 바로 의장단 선출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는 기조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경 의원님 말씀처럼 그 5일날 딱 의장단만 선출하고 나머지는 며칠이 걸리든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위원장 선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당과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가지고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예. 저희는 뭐 5일날 의장단 선출하는 걸 굳이 반대할 뜻은 없는데 네. 80여일을 끌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바로 날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법에 그래 돼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강행을 하는 걸 보면은 그다음 법에 정해진 건 또 다음 주 3일 뒤입니다. 네. 그러면 또 그 법 지켜야죠. 그럼 3일 뒤에 바로 또 상임위원장 뽑아야 되는데 그건 자기들이 또 임의를 뽑게 됩니다. 뽑게 되는 장치가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거거든요. 선출해 놓으면은 여당 국회의장이 자기들 마음대로 상임위 배정하고 위원장도 뽑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18개 상임위원장이 다 가져가게 되고 야당은 의석수로도 이미 압도적으로 위에 열세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가 상임위원장이 그나마 일부라도 우리 쪽에 있고 그중에 또 법사위나 예결위가 우리 쪽에 있으면은 수적으로 그 상임이나 예결특위가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밀리더라도 상임위원장이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런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가 대처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뭐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면이 없게 된 건 사실이에요. 예. 18대 때 주호영 당시 수석부 대표 시절에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던 장본인이에요. 네. 그때 이제 153석 됩니다. 글쎄, 저는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177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요? 네, 저 이제 범 한나라당이죠. 말하자면 우리 이제 그 친박연대하고 친박 무소속 연대까지 예. 다 저희 당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계산을 뭐, 했던 거죠. 그 18대 때라면 이제 사실 153석, 예, 한나라당만은 예. 153석이었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좀 겸허하게 역지사지의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했고 어쨌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저는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에 반대하고 이제 이게 우리 민심의 바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건 민해전술이라는 이런 말도 네. 썼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미래통합당 그리고 우리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많은 의석을 주셨지만 또 그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네. 저는 두 원내대표가 또 오늘 뭐 이해찬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나셨어요.
뭐 좋은 결과를 합의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원내 수석을 하셨던 주호영 현 원내대표가 우리가 18의석을 다 상임위원장을 다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예.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말은 똑같은데 행동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 말은 그래 했지만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회법에 정해진 그 날짜를 못 지키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서 야당하고 타협해가지고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말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 행동을 그렇게 해가고 예. 있거든요. 기다려주지 않고 있고 네. 날짜 5일까지 딱 그냥 박아가지고 지금 국회 소집해가지고 의장단 선출을 단독으로 할 태세고 그러고 나면 3일 뒤에 또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자기들 마음대로 또 선출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말은 같이 하지만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뭐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걸 보시면 네. 저희도 합의 정신을 이제 존중한다. 네.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하는 국회를 위하여 함께 가는 여당 그리고 발목만 무턱대고 잡지 않는 야당.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 정치권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두 분 뭐 삼선 중진 의원의 어떤 무거운 이런 말씀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많은 울림이 되셨을 겁니다. 모쪼록 좋은 합의 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 여의도 펀치 21대 국회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